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총성을 들어보셨나요?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총알 소리를, 아이들의 비명을 들어보셨나요? 그날 케이틀린 마이어스의 교실에 들어온 건 바로 그 총성이었습니다. 교실 바닥에 엎드린 아이들, 울부짖는 교사들. 그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칠판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거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절대 안 가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원치 않던 곳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고자 그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었을 때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60대 아주머니를, 단 2분 만에 도착하는 구급차를, 그리고 매일 아침 환하게 웃으며 Hello, teacher 라고 외치는 아이들을요. 6개월 후 서울의 작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외치며 달려오던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누구도 날 강요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다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날의 총성이 드디어 멀어졌습니다. 멋진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미국인 교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여정입니다. 두 나라, 두 시스템,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일상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케이틀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그녀가 말하는 진솔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저는 케이틀린 마이어스입니다. LA의 공립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죠. 한때는 교단에 서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제시카가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죠. 아이들을 군대처럼 키운다는 이야기,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고 오로지 경쟁만 강요받는다는 것들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실에 불려갔던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국과의 교사 교환 프로그램에 저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음으로 넘기려 했죠. 농담이시죠? 한국이요? 거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케이틀린, 학교의 국제화 프로젝트야. 자네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곳은 저와 맞지 않아요. 절대 안 갑니다. 그 말을 한 지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창문을 뚫고 들어온 총알,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 그리고 제 팔에 묻은 작은 손의 온기와 피.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교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제게 휴직을 권했고 학교 측에서는 다시 교단에 서기 전에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렇게 한국행은 제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와 도피처. 어쩌면 그게 제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그리고 제가 가진 편견들까지.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다시 그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으니까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총알, 바닥에 엎드린 아이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도망치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때로는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일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사우스 센트럴 LA에 사는 친구 리사의 집에 들렀습니다. 리사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였죠. 그곳은 경찰조차 가급적 접근하지 말아라고 조언하는 갱단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작별 인사가 필요했어요. 리사의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리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죠. 응, 가야 할 것 같아. 여기 있으면 계속 그날만 생각나. 제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들려온 소리. 처음에는 폭죽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 그것이 총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총격전이었어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리사는 즉시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2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죠.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교실에서의 총성, 바닥에 엎드린 아이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절대적인 공포. 왜 아무도 놀라지 않는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놀란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체념도 함께 있었어요. 총격이 멈춘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처진 거리, 울부짖는 유족들, 그리고 무표정한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흔한 일이에요. 여긴 그런 동네니까요. 리사 옆에 있던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이곳에 머무른다면 저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총성이 일상이 된 곳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별이 보이지 않았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적어도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어요. 총격 사건 후 저는 가장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는 건조한 표정으로 말했죠. 신체적으로는 별 문제 없네요. 심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무덤덤했어요. 마치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의 무감각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긴 총에 맞았냐는 게 안부 인사고 아이들이 매일 생존을 걱정하는 곳이에요. 상담사가 저를 위로하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경찰 진술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노트에 몇 줄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이 온 적은 없었어요. 정신과 의사는 제게 PTSD, 재발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학교 복귀는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요.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도망치는 거라도 해야지. 목적지가 한국이라는 생각에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곳이 적어도 총성이 일상이 아닌 곳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짐을 싸면서 제 손에 들린 것은 학급 아이들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진을 볼 용기조차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출발 당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경찰차의 불빛들. 저는 이 도시와 잠시 작별을 고하는 중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곳을 떠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LA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것이 바로 탈출의 기쁨이었을까요? 오랜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언어의 안내방송, 한글로 된 표지판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 낯설미 저를 안심시켰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니까요. 첫날 밤, 저는 호텔을 잘못 예약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정보다 늦게 서울에 도착했고 택시는 이미 끊긴 상태였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
저는 낯선 거리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영어로 길을 물어보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정말 위험했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조금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It's cold. Come with me. 저는 순간 경계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미국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제 팔을 감싸던 순간 저는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알았어요. 그것은 총을 들고 다가오던 손이 아니라 온기를 건네는 손이었다는 것을요. 그 손의 따뜻함이 제 마음에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가까운 파출소로 데려갔고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호텔까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조심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이곳에선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배정받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두 손을 모아 밝게 인사했어요. Hello, teacher. 그들의 순수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학교 곳곳을 안내해 주셨고 다른 교사들도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조용하고 안전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거짓말처럼 따뜻하다. 처음으로 제가 가진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첫 주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학교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군대식 교육을 예상했지만 제가 본 것은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무인 급식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음식을 받고 먹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 15분 걸리던 점심 정리는 한국에선 단 3분이면 충분했죠.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수업 중에 저는 종종 한국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평가, 아이들의 개인 태블릿을 통한 맞춤형 교육, 모든 것이 첨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기술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한 교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죠. 그것을 사용하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보건 수업 시간,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던 한국 교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응급차는 5분 내 도착이 기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멈추는 듯했어요. 그날 우리 엄마가 여기 있었더라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습니다. 학교 총격 사건 당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렸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적한 교정을 걸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제 안에 있던 분노와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언젠가 한국 교사가 제게 물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밤 일기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 한국의 진짜 무기는 총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들의 효율성, 배려, 그리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간적인 따뜻함. 처음으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한국 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쓰러졌어요. 처음에는 넘어진 줄 알았는데 곧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아마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테죠. 하지만 한국 교사들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누군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다른 교사는 구급차를 불렀으며, 나머지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돌아갔어요. 마치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2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의료진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제 뇌리에 떠오른 것은 병실 앞에서 울부짖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던 그날의 침묵. 괜찮아질 거야. 곧 병원에 도착할 거고 의사 선생님이 널 도와줄 거야.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선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신속하게 아이를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나와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취하신 조치가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옆에 있었을 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의 그날과 오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시스템. 이런 시스템 속에서라면 아이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제게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었어요. 발작을 일으켰던 아이가 학교로 돌아온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제게 다가와 손편지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은 울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가 침착하게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케이틀린 선생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 해요. 선생님은 그날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미국에서 저는 항상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제가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이의 클래스에서 수업을 했어요. 영어 단어를 가르치는 간단한 수업이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우리를 돌봐주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미국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총기 사고, 부족한 안전 시스템, 그리고 교사들의 무력감까지. 대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선생님들도 너희들을 사랑해. 하지만 가끔은 그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날 저녁, 교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복도에 걸린 문구를 보았습니다. 한글이었지만 한국 교사가 번역해 주었어요. 모든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오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찾아온 위로의 눈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몸을 웅크리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아침, 이메일함을 열었더니 미국 학교에서 온 복직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새 학기부터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학교 건물, 교실의 창문,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인쇄한 후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한국교육청에 장기 체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한국에서 저는 다시 교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여기 머물 생각인가요? 한국인 동료, 교사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적어도 당분간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저는 교사로서의 제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모든 편견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고 경직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속에는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고, 밤에 혼자 귀가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죠. 수업 시간,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학생이 되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 그들의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전함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왜 한국에 오셨어요? 한 아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서 찾았어. 현재 저는 서울시 외국인 영어교사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제 전부가 아니에요. 지난주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외치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그날의 총성은 드디어 멀어졌다고요. 그 누구도 날 강요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종종 미국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다른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함을 느끼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음에, 다시 웃을 수 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케이틀린 마이어스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품은 교사로서요.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 1년 전 저는 한국을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곳을 제 집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하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